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다죠.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대 사이에서는 이게 현실화하는 분위기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년도 대학별 충원율은 이 대학교는 중학대학 타이틀을 포기하고 체육 특성화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용왕대 79.9, 전주대 92.5, 우석대 84.2%로 평균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지금은 11.1% 떨어졌습니다. 대책이 없는, 일단은 대책이 없다고 봐야죠, 일단은. 금번 우리 원광대학교 개교 75년 기념 심포지움은 이상과 같은 절박한 과제에 대해 우리 원광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성사님 하여간 신법은 참 도인이고 또 참 대인이고 또 덕인이고 또 경영도 탁월해. 그냥 걸 확인해서 그런 내가 돈이랑은 늘 수행인이었다. 수행인. 늘 책은담 놓고 보시고 대경면도 보시고. 이제 숭산 총장님께서는 1986년 12월 3일에 돌아가시는데 그 1년 전에 이제 당신이 살아온 길을 이 구도 역전기다라는 그 제목으로 그 당시에 이제 원불교 교단의 신문이었던 원불교 신보에 이렇게 이제 기고를 하셨죠. 그 구도 역전기에 보면 이제 베제고브 시절에 쇼펜하우어 책들을 많이 읽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철학을 통해서 어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사상의 독립, 정신의 독립 그런 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되셔가지고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철학의 붐이 좀 불고 있었대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철학이지만 데칸쇼 시대였다는 거예요. 1930년대에 세계 철학계의 어떤 그 큰 흐름이 데카르트 연구, 칸트 연구, 쇼펜하우어 연구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왜 쇼펜하우어냐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성 중심이잖아요. 합리주의. 근데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고 있어요.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동양에 대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일정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4월 입학, 3월 졸업. 그러니까 아마 36년 3월에 졸업을 하시고 4월에 이제 그 부산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일본 유학을 가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동양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 동양대학은 1887년에 그 동경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그 이노우에 엘료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에 있다라는 그런 건학 이념을 내세우고, 마침 제가 2019년에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서거 100주년이어가지고 특집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어로 씌어 있습니다만은 제학의 기초는 철학에 있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에 있다라는 이제 건학 이념으로 동양대학을
이제 유학을 가셨죠. 아주 이제 신흥 막 이렇게 일어나는 종교단체였기 때문에 교세도 대단히 미약했고 했는데 성적표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성적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 세계 근대 철학 사조를 전부 다 섭렵을 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더 깜짝깜짝 놀랬던 것들이 이노우에 엘리오 설립자 이름의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었어요. 기념 강좌도. 근데 이노우에 엘리오 기념 강좌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뭐 철학 강좌,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교직원, 그러니까 설립자 이름의 시민 강좌, 설립자 이름의 전문 뭐랄까 연구자를 육성하는 뭐 펀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고 그 이노우에 엘리오 기념관의 모습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 배제고고 시절에 나는 이제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중국으로 가서 있다가 상급학력 올라가면서 철학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우리의 상상력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나는 개인적인 사상적 변화도 주목해야 되지만 그 개인적 사상적 변화를 영향을 주는 시대적 환경에도 주목해야 된다. 그 시대적 환경은 뭐냐? 민족 말살이었어요. 완전히 조선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가 31년부터 45년이니까 이 사이를 이제 순산이라는 인간이 통과하는 거예요. 아까 이 구도 역전기에 읽어보면 학문만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종교계, 불교계 유명 사찰 같은 데를 많이 찾아다니고 또 그 종교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봤다. 그 과정에 이제 아주 주목할 만한 유명 인사를 한번 만납니다. 카가와 토요히코라고 하는 그 칸사이 지역에 있는 고베에서 빈민굴에 들어가셔가지고 독실한 기독교 정신으로 가난한 그 일본 민중들을 구제하는 활동.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 숭산 초대 총장님이 그 카가와 토요히코라는 분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정원에 있는 꽃잎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바로 신이 깃들어 계신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았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왜 숭산이는 그 신여운동, 공단운동, 한살리운동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주목을 못했을까? 왜 제가 그런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냐면 원불교 시작이 신용협동조합운동으로 시작한 거든 저축조합운동으로. 그래서 그때 카가와 토요히코 분한테 좀 그런 노하우를 깊이 좀 이해를 해서 그쪽 훨씬 현대적이었으니까 그것을 우리 초기의 저축조합운동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발전시켰더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 역전기에서 또 그런 걸 회상을 하고 계십니다. 돈이 없으니까 하루 2끼밖에 안 먹었다. 5년 동안에 양복 2벌과 구두 2켤레로
5년을 버텼다. 이제 이런. 어찌됐든 하여튼 그렇게 뭐랄까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이제 5년 유학을 이렇게 마치게 돼서 1941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귀국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유학 기간 5년 동안 방학 중에는 꼭 이 불법 연구회 지금의 원불교 본부에 오셔가지고 원불교의 신앙 수행 생활을 계속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귀국해서 원불교의 신앙 수행을 계속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숭산 박길진 총장님의 일본 유학의 목적은 그 속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원불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 자산, 또 뭐 어떤 사상적인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 그걸 그대로 이제 수용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숭산님이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방학 중에 공부한 이제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32년에 간행된 현재의 원불교 교전과 거의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이제 1932년에 나옵니다. 이 보경 6대 요령이라는 거. 이걸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고. 이름이 불교 전수학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당선 당시에 그런 이름이 그게 내가 일본에서 대학 재학 중인데 벌써 1년 졸업하려면 남았는데도 불교 전수학원 원장 사령장을 보냈다니까. 급하다고 어서 오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해라. 거기서부터 그 불교 전수학원 만들 것을 전부 다 만들어라. 구상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교육 방법을 약간 옛날과 같이 이렇게 선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반대했거든. 죽는 건 안 돼서. 박길진 초대 총장님이 1941년도에 동양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시면서 쓰신 학부 졸업 논문인데 실제의 연구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배제고보 시절에 쇼펜하우어의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배제고보 때의 어떤 문제의식이 동양대학 유학 5년 시절에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원강에다가 좀 초기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학위 논문 실제 연구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 서원을 내가 좀 번역을 해갖고 읽어보니까 이분은 한국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내지는 최초로 연구한 철학자라고 해도 틀림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대학에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시가동하는, 이건 정권과 무관합니다. 어디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정말 양식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 교육을 전담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상시가동.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가지를 졸고 있는 시장주의, 돈이 되는 쪽은 계속 개설하고 대형화하고 안 되는 쪽은 계속 문 닫게 하고, 철학가가 없는 대학, 국문과가 없는 대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잘못된 세상, 엇나가고 있는 어떤 추상적 인륜, 천륜만을 무시하는, 끝없이 기능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학을 온전한 학문 공동체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아까 우리 김규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정말 감동 깊었습니다. 지역 상생,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 산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과 함께 가지 않는 지역 산업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모든 대학의 기술들, 그다음에 대학의 인재들이 실제 저희 전라북도의 어떤 중요한 소중한 자산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과 연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산업에 대한 미래, 또 전라북도의 미래는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의 전신은 불법연구회입니다. 불법연구회는 1924년 6월 1일 날 이 익산에서 정식으로 출범을 했죠. 그 4년 뒤에, 그러니까 1928년에 봄에 이제 1년 동안의 활동을 쭉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설계하는 이제 정기총회라는 걸 매년 하는데 1928년 4월 정기총회 때 고등교육기관인 인재양성소 건립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양성소는 근검, 절약, 금주, 단연, 그러니까 담배 끊고 술도 끊고 또 절약하고 하는 그런 기금을 모아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28년 4월에 이미 원불교의 결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사실은 그 인재양성소라고 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작업으로 한 3차례 정도 그 전수학원 설립 신청서를 냈지만 끝내 일제시대에는 원불교는 고등교육 설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하당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불교 전수학원을 만들고 부하당 맞아. 전부 털어. 어떻게 부하당 재산 전부를 통해가지고 털어서 이런 불교 전수학원을 만들자. 아멘. 그렇게 해서 오시는 지루겠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리고등학교 교장이 석택이라고 이시사와라고 일본 사람. 그 일본 사람인데 그게 동양대학 졸업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허가 신청을 냈지. 허가 신청을 내기 왜 주관 되는데 왜? 안 해지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그 선원 구방 그 원돌방에서 칠판 놓고 내가 이제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서가열의 전기를 가르치고 그랬지. 그때 뭘? 그게 그때 처음에는 그것이 무샤꼬지가 쓴 서가열의 전이 서가전. 그 유일학님 변신의 이야기인데. 아마 그 전신이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41년 귀국하셔가지고 45년까지 그 작업을 하지만 그런 이제 좌절을 겪으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신의 하늘 같은 스승이자 부친인 이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귀국하자 2년 뒤에 1943년 6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죠. 나는 그 정의적으로 제 양반은 아버지다 이렇게 그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열반하시고 나니까는 이제 좀 이제 돌아가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헛헛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 동생 되는 아이 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사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해방 뒤에는 이제 주삼천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사람이 서희가 이렇게 이제 계속 죽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죽는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했다래. 하하하하, 야 웃을 정도지. 우리 민족이 이 성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우리 한반도는 전부 일본 일제 침략 전쟁의 전진기지 병참기지처럼 돼버리고
거기에 수백만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주, 일본 뭐 각지로 징용, 징병으로 막 끌려가고, 그러니까 민족사적 순환이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처절하게 진행되던 시기가 1941년부터 한 45년 그 사이일 겁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됐어요. 어느 날 한국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에 이걸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박길진이라고 딱 세 글자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 기사가 한 5개가 딱 떠요. 아, 깜짝 놀랐죠.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민전 익산 진용 결정 1946년 4월 14일 자유신문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민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줄임말이고요. 거기에 익산 지부가 결성이 됐는데 이 박길진 초대 총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런데요, 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직후에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이 나라의 장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 참여한 단체. 이걸 이제 원불교에서는 건국사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숭산 박길진 초대 총장님은 45년, 46년 무렵에 건국사업에 아주 열렬하게 이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때의 불법 연구회나 불법 연구회 대표가 정산 송규 정사잖아요. 그분이나 수사님이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 증거 첫째가 김구 선생이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할 때 공식 대표로 대한민국 임실연구 주석으로 입고 가냐 개인 자격으로나 이렇게 미군정하고 굉장히 신기해 이러거든요. 결국은 개인 자격으로 이제 입고 그러시는데 한국이라고 하거든요. 오신 지 일주일 뒤에 정산용사님이 유산 유호일 선생하고 같이 서울에 이제 모시고서 이렇게 방문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가 한 3기가 나오더라고요. 방문 명단에 한국 오신 일주일 만에 공식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도 기록에 남길 정도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전제도포 고사 그 자료를 지금 대략 모았는데 그 당시에 미 군정 문서에 보면 뭐 하루에도 수만 명씩 부산을 통해서 저쪽 그 인천을 통해서 또 저쪽 신의주 만주 쪽에서 이렇게 통해서 와가지고 이분들이 그 먹을 거 주무실 때 또 뭐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대응을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방 직후에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대표적인 13개 구호단체가 있었어요. 전제동포 구호사업의 단체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불교. 그 당시에는 불법연구회인데, 숭산 초대 총장님도 이제 그 전제동포 구호사업에 함께 또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해외에서 젊은 사람들도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럼 어떻게 해도 이 자녀들은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이 청소년들을 뭔가 제대로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45년 그 9월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전개하면서부터 이 인재 양성 문제, 교육 문제가 원불교 안에서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논쟁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역시 한 10개월 정도죠. 46년
1946년 5월 1일에 유일학님이 날은 이제 교육기관을 세우자라고 해갖고 이제 개교를 하게 되는 거죠.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이번 입시에서 모집 인원은 55만 5천 명으로 수능 응시 인원보다 6만 명이나 많았습니다. 재학생을 상대로 영업하던 서점과 PC방, 음식점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타격이 너무 크죠. 지금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학부모들은 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대학이 책임지고 왔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리고 원광대학처럼 영호남 사립대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립대학마저도 지금 폐교를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을 만들고요.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정치권이랄지 또는 이제 지자체랄지 또는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학생이 떠나지 않고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학과 지자체학의 연관성인데요. 제가 볼 때도 이제 대학과 지자체가 서로 엮기사지하는 그런 자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자체하고 상생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익산시 자체도 지금 재정 자율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지방자치에 맡기기보다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총장님도 처음에 저희가 5월달에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설명했을 때 개방형 이제 캠퍼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으로 좀 보고 있어요. 궁금해지네요. 지금 저 마스터 플랜의 방향 중에 하나가 보행자 중심으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가 노사 무엇을 사랑하는 분 그러면 원광대를 아끼는 시민 모임 뭐 이런 것이 좀 만들어져서 그러면 원광대의 올레길 원광 올레길 둘레길로 해서 이렇게 쭉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도 연결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1차적으로는 이제 여기부터 그래서 지금 보행으로 해서 싹 둘러올 수 있는 그래야 보행자 중심이 되니까요. 그 단과대학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수준 높은 단과대학으로 발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학과도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건물이 남게 돼 있어요. 이쪽 기숙사 부분이 좀 건물들이 타이트하게 있어서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소강행정을 위한 실습동이고 그러거든요. 구조조정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을 해서 45년부터 적어도 48년 이 3년의 해방 정부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사상적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과에서 육까지 무지개 세대 사상적 지평이 18개씩이에요. 내재고보에서 또 일본 유학을 통해서 쌓아왔던 것을 갖고 이제 펼칠 수 있는 의욕도 충만했고 에너지도 충만했고 그래서 거기에 모여들었던 분들의 어른들이 진보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세력이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들어왔다. 사실은 이제 좌파 계열의 교수도 연희정문에
처음에 교수로 계셨던 분이 이제 전원배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몰려가지고 그래서 있을 수 없을 때 그분은 이제 또 정격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조선의학계 의학계의 투옥에서 국보를 치렀던 이제 정인성 선생, 국악자, 가람 이병기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유일함을 맡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초창기 불법 연구의 멤버들, 유일함 멤버들의 그 사회적 위상이나 역할이나 안에서 인식이나 밖에서 인식이나 우리가 지금 짐작하는 것 이상은 훨씬 몇 배로 컸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뒤로 오면서 좀 숨겨져 버리고 드러나지 않고 아마 이제 좌우 갈등 이런 것도 이제 방공 독점 이런 거라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림의 최고 대표를 항림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상산 박장식이라는 분이 이제 항림장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학감 역할로 이제 이 숭산 초대 총장님이 이제 그야말로 인재양성소 설립 계획 단계부터 동양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이제 교육의 길을 1946년 5월 1일 이제 유일학님 개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그 유일학님의 불교학 담당 교수님 그분이 쓰신 그 포광 김영수라는 분이 쓰신 불교학 교재입니다. 한국 불교 사상사라는 자료를 찾아냈고요. 그때 유일학님의 이제 교수로 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일제시대 때 그 일본대학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 28 독립선언 때에 참여하셨던 분인데요. 박영식이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그 해방 직후에 유일학님 교수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원불교 교리 중에 핵심이 이제 일원상 교리입니다. 그에 관해서 쓰신 또 이 교재가 일원상 소고라고 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학님 당시에 교수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봉급은 뭐 거의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가르쳤던 교수님들의 회고에 따르면 1945년, 50년 이 무렵에 대학 교수님들의 봉급이 여러분 좀 제가 웃음이 자꾸 나오는데 45년 해방 직후에 또 50년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의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 한 가마씩 주고 그러셨대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 그 유일학님은 이제 부친의 뜻을 이렇게 계승해서 학교명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원불교 지도자셨던 정산 송규 종사님이 뭐랄까 풀이를 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남겨주셨어요. 유일한 목적은 뭐냐? 재생세다. 모든 생명체를 다 살려내는 것이다. 이거 참 생각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이 과연 이런 길로 가고 있는가? 모든 생명체를 다 살려내는 것이다. 대학의 설립의 뜻이 재생의세라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세상과 전 세계가 나와 한 몸임을 알아가지고 그 한 몸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어떤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는 거. 그게 이제 무아봉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론 세계 건설. 모든 전 세계가 뭐랄까 이렇게 평화롭고 뭐랄까 이렇게 차별이 없고 균등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다. 이 건물은 공식 명칭이 공회당이라고 합니다. 1946년 5월 1일에
바로 이 건물에서 원광대학교가 시작이 되죠. 유일학님 이름이라는 걸로. 개교하고 나서 이제 2개 그룹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대학에 해당하는 전문부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이제 중등부가 있어서 제1회 졸업생이 전문부, 중등부 합해서 한 100여 명 3년 뒤에 49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요. 대학에 해당되는 이제 전문부 졸업생은 한 32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한 뭐 100명이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도 충분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네요. 아마 제가 서 있는 데가 연단 쪽이고 이쪽에가 아마 칠판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고 학생들이 이제 앉아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원불교 학과로만 처음에는 출발하죠. 그러다가 그 5년 뒤에 51년에 되면 이제 국문학과도 생기니까, 하여튼 여기가 이제 원광대학교 처음 출발에 어떻게 보면 그 성지라고 할 정도로 귀중한 공간이고, 수업 과목은 이제 원불교와 관련된 과목들이 많았겠죠. 이때 이제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매년 봄이 되면 입학을 하잖아요. 유일학님은 3기생까지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3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시켜놓고 3년 뒤에 다시 신입생을 받는 그런 체제였답니다. 이제 어쩌다 그때 그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한번 청소를 하느라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엄청 크신 분인데 방이 하도 적어서 이게 어떻게 무실까 여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덜렁 그냥 공간 하나가 뭐 육면체 하나가 그냥 이렇게 구멍이 뚝 뚫려져 있어. 그 정도였어요. 그런 데서 지내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는 그 군에 사니까 뭐 아이가 별로 많진 않죠. 근데 어머니가 뭐 무슨 특별한 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랄지 뭐 도구랄지 이런 거는 없는 그런 시대고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떻게 먹음직스러운 빵을 구워내시고, 감자도 보통 사람이 구운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찐 감자인데 훨씬 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잘 찌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커면 맨 먼저 이제 그 조실에 갖고 가고, 또 그때는 육타원 종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육타원님께 갖다 드리고, 그런 심부름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당신 며느리의 손이 이렇게 스쳐만이라도 간 그런 음식이 맛있다,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51년도에 원광 축복대학 2년제 정식 인가를 받아요. 그 이제 인가 과정할 때 이것도 이제 더 추정을 해야 되지만, 그 교명을 적을 때 여러 안 중에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가장 뭐랄까 이렇게 바람직하겠다라고 그 안을 주신 분이 김구원 선생이지, 그분이 처음부터 원광이라는 말을 고안해서 한 건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어찌됐든 간에 김구원 선생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광 축복대학이 1951년에 생기고, 거기서 이제 쭉 그때 이제 2개 과로 시작을 하죠. 원불교학과, 국문학과. 이제 정원, 증원이 되면서 그때 이제 원광대학이 되는 거예요. 4년 전. 예, 드디어 원광대학교가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그 제1교사 건물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은 현재 보건대학교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원광대학교가 이제 초급대학으로 출발할 때 그 제1교사 건물이 여기에 들어섰죠. 그때 1951년이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물자도 굉장히 궁핍했고 뭐 원광대학 초기에 굉장히 가난하고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먹고 버린 깡통 그걸 얻어다가 이제 잘라서 그 양철 지붕을 만들어서 참 어렵게 만든 제1교사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고 그랬는데 구조상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보존하지를 못해서 이제 허물어버리고 이런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만 아무튼 제1교사가 이제 여기에 들어섰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현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가 있는 교학대학 건물입니다. 저기가 이제 제2교사고 제 뒤에 저기 돌로 된 석조 건물 이제 제3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제1교사, 제2교사, 제3교사 이 세 건물 아주 참 갓난했던 원광대학교 초기 시절에 이 세 건물이 이제 오늘의 원광대학교를 만든 어떻게 보면 문화적 자산이고 뭐랄까 정신이 어려 있는 그런 뜻깊은 역사적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70년, 71년 이 무렵에 종합대학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 1970년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원어민 강사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봉사단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원광대학교의 이제 영어교육과에 그 겸임교수 형식으로 이렇게 계셨던 제이 스텝토우라는 분이 2년 전에 이제 모교 방문을 한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시면서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당신이 1970년대 초에 찍었던 사진들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허벌판에 지금 건물이 70년대만 해도 지금의 원광대학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허벌판에 건물이 하나 지금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 46년, 7년은 뭐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이러한 그 뭐랄까 이렇게 평지에 산을 만드는 그런 평지 조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무에서 어떤 유양을 만드는 평지 조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일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숭산 박길진 초대 총장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여러 그 유지들께서 기증해 주신 그 도서로 처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증도서의 제1호 문중 집안이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에 있는 죽산 박씨 가문에서 기증한 고서들을 기본으로 원광대학교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상산 박장식, 영산 박영식 그분의 아버님 정화 박예창공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고문원실 한쪽에 정화문고가 이렇게 이제 그 따로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남원시 그 수지면 호곡리에 가면요, 그 죽산박씨 집안이 남긴 고택이 또 남아 있어요. 아주 이제 보존이 잘 돼 있죠. 몽심제라고요. 지금 몽심제는 그 임기영님이 저 원불교에다 시사를 했어요. 우때 선조들이 원불교가 많이 계셨었어. 아주 옛날부터 이리원대, 원불교 얘가 많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거 많이 계시고 온 게 밑에 자손들은 당연히 따라하기 마련이죠. 이 홈실박씨, 죽산박씨는 이제 이 호남의 명문가라면 또한 영남의 명문가 한 분도 이제 원광대학교 건설에 참여하십니다. 원광대학교를 이 익산에 자리 잡게 모든 어떤 그 원불교 교단적 역할을 다 하신 분이 당시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송규 종법사이신데 이분이 경북 성주 출신의 야성송씨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원광대학교는 호남을 대표하는 죽산박 씨의 기여, 또 영남을 대표하는 야성송 씨 집안의 기여, 영호남 합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그 한말 개화기 일제 강점기에 민족을 위해서 또 민족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명문가의 그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대학이다. 인구 30만 명이 붕괴된 익산시.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원광대. 그 사이 몰락에 가까운 상권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로. 이들이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고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추진 중인 힘을 모으기를 각종 문화 인프라를 지방 대학로에 집중해서 나올 청년 문화 중심 위기를 활성화시키기로 극복해보자며 처음으로 손을 잡은 지역의 주체들.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그 역할과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와 익산시에 대한 그 교류 상승 발전을 교류를 한번 저희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대학이 살아야 우리 지역도 산다는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익산 시민으로서 우리 원광대학교를 입학을 하면 장학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자는 그런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학교의 무상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각 대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만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결국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대학에서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만큼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게 아까 그 대학을 세 개로 영역을 나누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만 있는데 그 중간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넣자.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65% 전후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대학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재단이 부실할 경우 그리고 운영 자체가 어렵고 입학자원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쪽은 괜찮은 거죠. 자발적으로 손들어서 5개 대학 얘기 드린 것처럼 공영 사립대학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고 구조 개선을 해 나가자는 거죠. 해답은 기본적으로 대학 구성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대목을 교육부는 최대한 존중하되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거의 혁명적인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한국 대학은 거의 고사의 일부 직전입니다. 저희 원광대학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큰 학문은 뭐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큰 학문이라는 것은 나만 행복하는 학문이 아니라 나와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학문. 원광대학교는 그런 큰 학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교는 정부 평가에서 인성교육을 최고로 잘하는 최고의 대학, 사회봉사를 최고로 잘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광대에 오시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면서도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 원광대학교 와서 꿈을 키워주세요. 예. 면접 있는 전형은 면접 점수 따로 보이는데 이거 한 번에 그냥 편하게 얘기를 아까 바로 해주셨고요. 네, 오늘 원광대학교 진로 진학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진로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꿈꾸고 있는 학과들이 있으면 가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 또한 저희 학과를 대표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저희 학과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관련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체험시켜주면서
학생들에게 간호학과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제 간호학과에 또 지망할 수 있게 또 홍보도 하면서 되게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되는 역할이 또 있지 않나. 저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학교가 잘 돼야 저희도 이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고등학생들에게 소개시켜줘서 학생들도 학교 소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광대학교의 설립 주체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원불교잖아요. 원불교의 어떤 교리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이라든지 또 세상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숭산 초대 총장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역시 원광대가 종합대학 된 직후에 원불교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보편적으로 연구하는 원불교 사상연구원을 설립을 하셨죠. 1974년에.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제 초대 원장님 직접 사상연구원을 만드셔갖고 이제 사상연구원을 이끄시는데 거기에 이제 뉴스레터로 참관한 것이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보입니다. 여기에 뭐 한 20회에 걸쳐서 이분이 늘 돌아가기 전까지 이 칼럼을 쓰세요. 이제 첫 호니까 여기는 창간사를 쓰셨고, 그래서 그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이제 생겨가지고 한 8년 뒤에 이제 굉장히 그 학회 어떤 연구 활동의 규모가 커져서 1982년에 원불교 사상 연구 총발표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이런 원불교학의 뭐랄까 학문적 토대 또는 원불교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의 어떤 정비, 그러니까 학자, 연구자로서의 면모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 월급이 10,000원이고 그런데 10,000원도 받기 위해서 매달 결제를 맡아야 됐어. 원장님 결제. 그런데 그 10,000원 받기 위해서 총장님한테 가가지고 제 용금입니다. 도장 꼭 찍으시면서 쳐다보시면서 돈을 더 받으려면 취직을 하든가 장사를 해야 돼요. 100원짜리 전표? 100원짜리 전표 결제를 안 하시겠다 한 것이 아마 70년대 중반쯤이나 될까 그래요. 100원짜리까지도. 나 이제 100원짜리까지는 내가 결제 않겠다. 전결하라. 그게 7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는 갔을 거야 아마 그게. 시혜진화를 못 쓰겠어요 총장님이, 수사 총장님이. 교직원들한테. 시혜진화 쓰면 혼나요. 학생처에서도 시혜진화 쓸 일이 많은데 시혜진화라는 게 학생처도 막 불려갔지 않나 학생과장이. 나 그럼 학생과장 안 합니다. 버티니까 그럼 하라고 해가지고 학생처만 시혜진화를 썼어요. 학생처만 시혜진화. 그래서 그때 내가 왔을 때는 뭐 멸지도 생선이냐, 복천부도 항구냐, 원광대학도 대학이냐. 이제 그게 나한테 첫째 걸린 어떤 뭐 자극이랄까, 암호랄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걸 창의적인 걸 시도를 많이 했죠. 그것을 레파토리를 늘어놓자면은 이제 상당히 많죠. 좀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아침에 제일 1등으로 출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 확성기를 틀어놓고 장음한 뭐 서부극 같은 거, 뭐 자이언트 같은 거 막 꽝꽝 울려 막 자이언트 음악이니 뭐 그런 음악을 틀어. 예, 그래갖고 여기가 묘지도 있고 벌판이거든요. 황량해.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했었죠. 제일 먼저 한 것이. 교수는 그냥, 교수가
강의 노트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것만 믿고 이렇게 학교로 이제 벌어먹고 사는데 학생님이 그걸 딱 갖다 훔쳐버려 갖다 숨겨놔버려갖고 이놈의 그냥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없네. 그걸 이제 단막극 하면서 그걸 했어. 단막극 공연도 시켰죠. 예. 그것도 빠졌네요. 그 서클 캠페인 하면서 풍물을 도입했죠. 풍물을 학교다가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막, 그것도 전국으로 퍼져버렸죠. 원대에서 한 것이. 학교에서 이제 농악. 예. 농악을 울리면 얼마나 막 학교가 막 웅웅 울리죠. 그것도 지금 원대가 효시죠. 예, 예.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런 재미로 학생체에 많이 붙어 있었죠. 점심을 먹고 나와서 이제 승사님 구두를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큰 구두가 빨간색밖에 없어요. 큰 구두는. 그 이상하다. 정말 빨간색 구두를 신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 돌려놓고 나오시길래 총장님 빨간색 구두가 큰 구두가 빨간색 구두밖에 없는데 혹시 총장님 구두 맞습니까? 웃으시면서 이 사람이 뭘 모르네. 나이 들수록 빨간색을 좋아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참 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마음은. 그리고 어떤 또 빨간색 넥타이를 매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저 빨간색 넥타이를 매신 적도 있고, 이 사람이 또 그러네 그러면서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 색깔을 매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저도 좀 본받아야 또 저 학생들하고 축제 때 춤도 추셨다는 이야기도. 5월 축제를 5월 13, 14, 15인가 12, 13, 14 이렇게 했어요. 5월 달에. 그랬는데 그때 교가 부르기 대회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서클별로 해서 특징인 행사를 하자 해가지고 가로수회란 서클이 내가 가로수회란 서클의 창립 멤버였는데 그 가로수회에서는 평소에 장학금 모금 사업도 하고 여름에 봉사활동 새마을운동 있기 전이니까 옛날 봉사활동 활발히 했죠. 봉사활동 그랬는데 그 가로수회에서 축제 기간에는 가면 무대 밤에 이제 네온사인도 켜고 이렇게 도는데 음악 소리가 나니까 산책하시고 그랬는데 허시다가 이렇게 내다보시니까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가면을 씌워드리니까 가면 쓰시고 한참 춤을 추시고 땀나니까 아이고 땀나도 안 되겠다 나가시고 아마 한 두세 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 같이 자꾸 뭐 복대 같은 거 하시고 막 재밌게 하셨어요. 겸타원님하고 아버님과 그 모습은 남녀 관계, 부부 모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스승과 제자 처음에는 그랬대요. 아니 어머니가 느끼기에 9년 연상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어머님 조금 놀려먹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셨어요? 학교 다니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 근데 총장님 굉장히 쉽지 않더라 그러더라고요. 검타님 뭐 이렇게 빼빼가 아담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어색하지 않으셨나 봐. 전혀. 의지하시는 뭐 이런 맨 정신적 처음에는 뭘로 선생님인가 누군가 그러면서 살았다 처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박조숙 교수님하고 은사님하고 또 누구 있어? 제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네. 그렇고 뭐 이남 일녀? 네. 그렇게 나섰구나. 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이렇게 끼어가지고 양념딸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정적으로 볼 때 총장님은 엄격하신가 다정하신가 그럼 둘 다지. 그리고 저기 겸타님한테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서 인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보통 예견은 다정다감하고 뭐 안아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시간도 없어. 언제 뭐 옷 갈아입으시고 가시고 그냥 그런 정도니까 숙식을 따로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그런 기회가 그렇죠. 없는데 같이 일반적인 가정처럼 누린 거 그냥 아니죠? 저는 딸이니까 분위기로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그냥 체격도 크고 또 뭐 호쾌할 때는 말씀을 호쾌하시고 많이 이제 하시는 그러지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따님이 볼 굉장히 때 엄격한 것만 생각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렇지만 아니지롱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신 분이지롱 제가 그러죠.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 생각을 했어요. 동강대학 초기에 유비 관우 장비가 있었다. 그게 숭산, 아산, 문산. 아산님의 저기는 항의어로 문제 제기로 따지로 오고 요거로 오면 욕먹고 역사 제피고 가서 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큰 데로 사죄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욕은 다 먹고 계시더라고요. 하사님이 총무니까 정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놓고 이해를 해야 어떻게 보면 이제 김상용 그전에 경호처장이니까 송사님이라는 분이 드러나려면 이 두 분을 떼놓고는 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삼국지에 세 사람이 도움을 해가지고 한나라를 만들듯이 이 세 분이 우리 원불교나 불교식으로 만든 숙세 개념으로 초대 그 총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학교 전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셔야 되니까 뭐 그분의 삶 자체도 근검절약을 하지만 학교 살림살이도 그 1970년대 중반까지 100원을 지출하는 전표까지도 총장님이 직접 그 결제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살림살이를 아끼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문산 교무처장님이나 이 아산 총무처장님은 학교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총장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만들고 또 학교를 키우고 그래서 때로는 재밌는 얘기가 전해 오는데 특히 돈을 관리하고 건물 관리하고 회계를 책임받는 이제 이 아산 김인용 처장님이 어떤 일을 이제 이렇게 만들으셔서 처리하고 나면 숭산 초대 총장님이 허허 웃으면서 아산이 총장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뭐랄까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때로는 견제를 이루면서 또는 역할 분담을 하시면서 오늘의 원광대학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후에 한 3시나 4시쯤 주로 오전 바쁘시니까 배로 들어가면은 책상 서랍을 열고 뭘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총장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그럼 안물다가 보기.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보니까 책은담이 책상 서랍 열어놓고 가운데 서랍 열어놓고 책은담을 보시네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 안정하고 열리려면 책은담 봐. 그럼 책은담을 보시면서 마음을 안정하시고 그러는데 오후 되면은 이제 오전에 뭐 그때만 해도 사람 찾아온 사람 많으니까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 좀 경행, 총장씨 그때 저쪽이니까 좀 걸으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걷기도 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서서 걸으시는데 책은담 즐겨 보셨어. 세력을 얻자는 목, 세력을 얻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지 지식을 쌓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자꾸 그러니까 원문교 공부를 자꾸 해갈수록 또 다른 공부를 해갈수록 거기에 대한 지식은 자꾸 늘어나지만
78년도에 사무장인 한기두 박사가 숭산 총장께서 대정령 강의 노트를 갖고 있으니 그걸 보충해서 책을 내드려야겠다. 한번 찾아배워라. 그래서 숭산 총장을 배우니까 그 시커먼 대학 노트 2권을 주셔요. 그런데 보니까 대정령 본문에다가 간단하게 메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지만 당신이 당신이 이제 보충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더니 가끔 시간 날 때 와서 당신 말씀을 받들고 정리해서 정리를 해보라고. 숭사님께서 근무하시고 오후에 이제 집에 가 퇴근하셨다가 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꼭 교학대학 뒤에 솔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걸으셔. 운동하시고 그다음 거기 와서 식사하시고 이제 다시 또 댁에 가시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거기로 갔죠. 이제 그것도 식사를 피해서 밖에 좀 서 있다가 숟가락 놓는 소리 나면 이제 저 누굽니다.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종경 서품 1장부터 만유관 최성이요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본문을 거기다 말씀하시면 그걸 기록했다가 정리하고 그래서 아마 많이는 못하고 한 번에 한 4절, 4절, 5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울 때 이제 그걸 읽어드리고 또 보충하고 감정 받아야 되니까 또 새로운 말씀 받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근데 그거는 일과 후는 학생들이 다 나가버리고 캠퍼스가 비어요. 그러면은 저쪽 숙소에 있는 데서 현관에 그때는 에어컨이 없는 때라 건물 현관에 있으면 바람이 나통하지 않아요. 거기다 평상을 놓으시고 그때 조갑종 선생, 형산 선생, 김홍철 그분을 앉혀놓고 날마다 허허허허허허 막 그냥 그렇게 웃으시고 그냥 무슨 얘기만 붙이면서 늘 그렇게 이제 날마다 웃으시는 게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맨발 벗고 일과 후에 캠퍼스를 이렇게 울타리 한번 뺑 돌아요. 맨발로. 네. 그래서 그게 건강 비법 되시고 일과에 그게 일과.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걸 알고 국문과 괴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윤 것인데 또 이름 또 잊어버리네. 그 학생이 저쪽 교학대 건물 뒤에 그쪽 음악대학이 있는데 지금 뭐 있잖아요. 중간에 그 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 묘 있는 데 와서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좌정을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입정해 드는 걸 이제 코스를 알아가지고 그놈 학생님이 말이야 가서 탁 앉아서 이제 눈 감고 이제 있었어. 아니 숭사 총장님 와 보니까 이 괘씸한 놈이 말이야 국문학 학생 그놈이 탁 앉아 있거든. 그것도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그 기계가 있고 그런 낭만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 학생도 있고 저런 학생도 있고 그래서 박범신이 뭐 윤흥길이니 다 있던 때죠. 그때. 수시 모집 등록 마감 결과 합격생 80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2016년 58.1%였던 입학 포기율은 5년 동안 30% 가까이 늘었는데 원광대는 3,410명 가운데 88%인 수도권 잠수화로 인한 25명. 지역 일자리 사실상 수시가 입시의 전부 233개 대학이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돼 내년부터 3년 동안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재정지원 대학은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 등 자율혁신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기준 교수님 그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제 이 서울 경기 이 소재 이 대학 입학 정원도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것만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중앙대학이 가진 어려움을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일단 사립대학에 가하고 있는 주제들부터 어떻게 풀어놓고 난 다음에 숨통 열어놓고 시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등록금 인상이나 과제수행 이런 거 가지고 떡밥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 이런 거 가지고 이 대학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교육 행태에 대해서 일단 어떤 식으로든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평가 역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부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대학 평가를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령 인구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40대, 50대 조기 은퇴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다시 대학에서 재교육하는 그쪽 시장도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아니면 60세, 65세 요즘은 100세 시대에 있어서 60세, 65세 정년 맞으신 분들 보면 되게 젊으세요. 그런 분들을 대학에서 재교육을 해가지고 다시 그런 어떤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력으로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가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평생교육을 어떤 형태로 활성화시킬 건가? 그리고 그것은 요새 60, 70대 돈 되게 많거든요. 아실 거예요. 실버사하고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걸 대학에서 모셔다가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가면 이게 어떤 우리 국민의 의식, 정신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고 대학도 어느 만큼 숨통을 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운명의 붕괴 때 아까 5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 좀 지지해주고 옹호해 주시는 그 이웃들이 이탈하는 거 그것도 이제 붕괴의 원인이고요. 이제 함께 이렇게 협력해주고 함께 지지해주는 그런 분들이 요새 많이 있다는 것도 붕괴를 막는 또 하나의 정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공동체로 함께 힘을 합치고 또 함께 이렇게 서로 애쓰는 것들 격려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상상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조금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생 수 감소는 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상됐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 이제 안으로 철저한 이제 그 재정 절약이라든지 구조조정 작업을 지난 2년 동안 수행을 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수입이 한 80억 이상 감소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균형 재정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도 이제 대학에서 받아들여서 그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개방형 캠퍼스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첫째는 새로 시작을 하려면 털어야 되는데 털고 가들 못해요. 학과를 폐과를 하더라도 교수를 못 내보내요. 예? 그러면 학과는 없는데 교수를 못 내보내고 있으려면 학교는 더 구렁으로 빠져야 돼요. 예. 그리고 미래 준비를 또 더 할 여력이 안 생겨요. 그래도 결국은 살려면은 털어야 돼요. 우선 XR 부분 소재 부품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최근에 그 메타버스, 그다음에 홀로그램 이런 분야의 이제 첨단 그 소재 부품을 개발해서 실증하는 그런 센터를 3년 동안 저희가 공을 들여서 전국 220개 대학 중에 최초로 그것도 사립대학에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게는 100억, 많은 건 이제 더 잘하게 되면 계속 지원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창의공대에 들어오실 우리 학생들은 원스톱으로
교육과 연구와 취업이 전부 다 해결되는 그런 큰 혜택을 받을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력개발처에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작년까지 4년 동안 취업 분야에 우리 공강대학교가 15,000명 이상의 종합대학 중에 계속 1위를 달려와가지고 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서 올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그래서 5년간 매년 6억씩 지원받아서 4년 동안은 재학하면서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졸업하고 2년까지 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학하시면 취업 걱정은 끝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기계 스마트 자동차 기계설계공학과로 이루어진 자동차 동아리 메커니즘이라는 팀입니다. 합격생을 배출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새 역사가 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직원 선생님들 한 250여 분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내년도 신생 충원을 위해서 이 뜨거운 염천을 무릅쓰고 뛰고 계십니다. 인문대학에 존경하는 이숙향 교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고등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숙향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수노조위원장님께 한 달간 직을 바꿔서 좀 수행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한 달간 교수노조위원장을 한번 해보고 노조위원장님이 한 달간 총장직을 한번 수행해보면 동의는 할 수 없거든요. 찬성, 지지는 할 수는 없어도 상대방이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심정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이 될 거예요. 우리 이 지금 현대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정서적 우대나 정서적 어떤 공감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전체를 의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창조적인 대학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보는 눈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무수히 강조한 몇 가지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경영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추세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익산시의 인구 감소의 추이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경우는 매월 400~5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여건이라든지 좋은 직업을 위해서 젊은이가 떠나는 사회적 감소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5년 후, 10년 후는 고령자들이 대거 사망하는 자연적 감소가 필연적으로 닥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전라북도에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사실상 지자체수 기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왜?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겹쳐버리면 이거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원광대학교는 영원한 사계대학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이거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읽어야 돼요. 시대를 읽어서 시대의 담론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그 3주기 평가 결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낸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와 있는 몇 가지 더 숙제나 과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교직원 선생님들의 모든 협조를 받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가려공원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럼 익산에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녹지 공간과는 분명히 달라야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되고 문화, 휴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녹색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과 교육시설이 집중화되어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어쨌든 간에 학생이 만족하는 어떤 학사 운영 체계가 되어야지 교수 중심의 학사 운영 체계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론은 이제 가장 쉽게 표현하면 궁극적인 존재, 또 궁극적 진리의 원불교적 표현이죠. 그 아버님하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하고 문답을 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는 아주 유명한 소태산 대종사님과의 문답의 내용인데, 젊었을 때부터 이 숭사님은 궁극적 존재, 진리에 대한 의문, 관심, 호기심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학문적인 과제랄까 숙제로서 원불교의 궁극적 진리, 일원상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정립하는데 평생토록 연구했던 일원상에 관한 논문들, 논설들을 모아서 이론 철학으로 정리한 원불교학의 비조, 개척자, 프론티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에서 닦은 인성과 대학에서 터득한 지식과 정보를 나와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래서 지덕겸수 도의실천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고, 숭사님은 그것을 이제 조선일보하고 1970년대 인터뷰하실 때 원광대학교는 덕성을 기르는 교육을 더욱더 충실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도의실천 인증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소정의 이제 덕성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내외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에 취업을 할 때 총장이 보증하는,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인성 덕성 교육을 받은 인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제도가 도의실천 인증제도입니다. 매년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배출이 돼서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 정부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높이 평가를 받아서 2년 전에 2019년에 저희가 5년간의 대학 교육을 평가하는 대학기관 평가인증 평가에서 최우수 인성 중심의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는데, 행복하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도 지적이라고 할까, 자기 그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그 생각과 욕심을 떠나야 떠나 가지고 생활을 해야 거기에 고통이 없지. 욕심이 있어 가지고 물질적 풍요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붙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궁중 12대문을 열고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 고통은 따라드는 것이기 때문에서 고통이 없다는 것은 참 자기 생활에 만족해 가지고 지족 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또
자기가 그 운이 좋았다든지 기술이 좋았다든지 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보면은 그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좀 그렇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돌려서 그 사람들은 좀 잘 살도록 해주는 거. 그렇죠. 그런 데서 행복감을 느껴야지. 그것이 참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성사님 하여간 신법은 참 도인이고 또 참 대인이고 또 덕인이고 또 경영도 탁월해. 그냥 뭐 확인해서 그런 내가 돈이랑은 늘 수행인이었다. 수행인. 늘 최근담 놓고 보시고 대정면담 보시고 또 이제 오후 되면 늘 그 교학대 뒤에 솔밭 가서 비밀 도시면서 연마하시고. 그러니까 의젓하게 살으셨죠. 품 있게 사시고 의젓하게 사시고 그렇게 변함없이 사시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들은 그 언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 언을 보면은 멈추게 되는 그런 면이 있고. 1990년에 우리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가 원광대학교를 상징하는 어떤 슬로건, 표 모집을 했습니다. 당시 한의과대학의 재학생이셨던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원광 너희는 개벽의 일꾼이여라라는 작품을 내셔가지고 이 탑으로 만든 그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개벽은 모든 것이 다 바뀐다,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원광대학교는 그 개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동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교를 거쳐서 원불교로 그 개벽 사상이 이어지는데요. 그 원불교에서 만든 대학이죠. 그러니까 개벽 사상을 현대적으로 또 고등교육기관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세운 대학교. 그 대학교가 바로 원광대학교고 그 원광대학교의 어떤 건학의 정신은 바로 개벽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오랜 전통의 학문의 최고의 이상은 내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세상이 성윤화되는 거니까 바로 이 원광대학의 역할은 나를 개벽해서 우리 모두가 성인화되는 거지. 나도 성인화되고 너도 성인이 돼서. 그래서 세상을 성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내가 익히고 함께 익혀서 세상을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개벽 세상, 새로운 문명 개벽의 세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일생을 일관하셨기 때문에 원광대학이 바로 그런 나를 개벽하고 세상을 개벽하고 이웃을 개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이 문명 전체를 개벽,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는 그것이 그분이 1946년에 유일학님 학감으로 출발하셔가지고 1986년 12월 3일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뭐랄까 이렇게 깨우쳐주고 일러주시려고 하셨던 메시지가 아닐까. 개교한 지 25주년 만에 공학회하게 됐고 다시 50년이 흘러서 75주년 개교 2년을 지나가는 거죠. 뭘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그 총장님한테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이 요새 인기가 별로 없구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많이 못 채웠죠.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을 보니까 총장 나와라.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나 대단히 힘든 자리입니다. 대개는 혼자 올라가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서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남을 흔들어도 돼요. 이걸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장하는 의미로 크게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